먼저 나스닥의 대표 ETF인 QQQ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존 시장도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 중입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최근 낙폭이 컸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릴리, 존슨앤존슨, 머크, 에브비 같은 주요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바이오테크 섹터는 2일 연속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강세를 유지하며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왔습니다. 경기소비재 섹터는 20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와 직결된 카드회사 탑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의 주가는 어떨까요? 둘 다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는커녕 경기 둔화 우려마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하드 데이터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방산 섹터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도 비슷한 흐름이네요. 6월 말 나토 국방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국방비가 GDP 대비 2.5%에서 5%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는 셈이고요. 여기서 유럽이 자국산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은 있지만 관세 문제와 최첨단 무기의 경쟁력 때문에 미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방산과 미국 방산은 경쟁 구도가 아니지만 유럽 방산과는 경쟁 관계에 있죠. 다만 유럽 방산의 생산 비중은 목표 대비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업을 오랫동안 방치한 탓에 생산 능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한국 방산은 납기 능력과 단가, 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유럽 대신 한국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전방 시장이 커지면 미국, 유럽, 한국 방산 모두 수혜를 받겠지만 한국 방산의 기회가 더 두드러질 수 있겠네요. 농업 ETF는 200일선을 돌파하고 21선과 51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AI 경쟁뿐 아니라 식량 경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물류 섹터는 200일선 안착을 시도 중이고요. 전력 그리드 섹터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9개월간의 박스권을 뚫고 급등 중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에너지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HVAC, 즉 데이터 센터 공조 관련 섹터도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지어질 거란 뜻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해질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중앙집중식 전력 대신 SMR이나 태양광 같은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100년을 내다봤을 때 전쟁이 없을 거란 보장은 없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식량 보급이 끊기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드론 시대의 식량은 바로 전기입니다. 대형 발전소를 타격하거나 폭파하면 끝나는 구조라면 분산형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오네요. 로봇, 산업자동화, 물류 관련 ETF는 200일선을 살짝 돌파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200일선을 강한 갭으로 돌파한 뒤 상승 중이고 21선과 51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데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왜일까?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중동이라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팩토리는 AI 모델의 개발, 훈련, 배포, 운영에 특화된 인프라입니다. 기존 AI 데이터 센터가 범용 컴퓨팅을 지원했다면 AI 팩토리는 AI만을 위한 전용 공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AI는 신소재 발견, 인류 질병 극복, 연 30% 생산성 증대 같은 가능성을 열고 있지만 전력 부족이 큰 걸림돌입니다. 시장이 관세나 재정적자 같은 매크로 이슈에 집중하느라 AI의 빠른 발전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무디스는 이미 2년 전 부정적 전망을 내놨었고 이번 발표는 토요일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S&P와 피치는 이미 등급을 낮춘 상황이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신용평가사의 등급 조정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정보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주말 흐름을 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베센트 장관은 등급 조정 이유가 관세가 아니라 부채 증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보다 중요한 건 GDP 성장이라고 강조했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GDP 성장이 부채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옐런 전 장관도 같은 생각을 밝혔죠. 관세는 협상 수단일 뿐 무역 단절이 목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월마트의 가격 인상 언급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일 뿐 유가 하락 등 디플레 요소를 고려하면 물가 걱정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불확실한 발언도 협상 전략의 일부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GDP 성장은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개인 소비 지출이 줄지 않고 있고 정부 지출은 줄어드는 대신 민간 투자, 특히 중동의 대규모 투자가 강하게 늘고 있습니다. 의약품, 철강, 반도체, 자동차의 리슈어링으로 수입을 줄이고 GDP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고요. 이 흐름이 맞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도 보이네요. AI 패권은 이제 국력과 직결됩니다. AI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일수록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AI와 중국 AI 중 어떤 AI를 더 많이 쓰느냐가 핵심이고요. 지난주 중동이 미국에 파격적인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중 증시의 동조화가 깨지고 디커플링이 시작됐습니다. 중동은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 흐름이라면 올해 미국 경제가 쉽지 않을 거란 기존 전망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관세 이슈는 무디스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베센트 장관도 협상용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정적자 우려는 GDP 성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요. 이게 수치로 확인되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경기 관련 하드 데이터가 꺾이기 전까지 시장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겁니다.